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응급의학 교실과 의학교육학 교실 소속인 김찬웅입니다. 대면으로 여러분들 만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나눌 주제는 사실은 조금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은 내용, 많은 범위를 다룰 수 있으나 오늘은 저는 임상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모두들 의사가 되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데 과연 내가 의사가 돼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가 또는 죽음에 있어서 내가 어떤 측면을 다루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의과대학의 남은 학부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이외에도 내가 나에게 어떤 역량을 갖추거나 또는 내가 어떤 태도를 길러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 죽음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목을 Life is Why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매우 간절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선 그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선에 놓여 있는 분들의 입장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무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과 차분하게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의과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광명병원 개원하면서 올해 3월에 광명병원 개원하면서 이제 흑석동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캠퍼스에서 여러분들과 조금은 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광명병원으로 제가 오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을 조금 자주 뵐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저는 지금 학교에서는 여러분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년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때로는 편하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임상으로는 지금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매일 응급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임상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그 어떤 분야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저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일상에 매번 마주하는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당황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환자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택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에서 내려서 방에 눕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이 삽관되어 있는 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삽관된 관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엠브백을 챙겨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앰뷸런스에 타야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막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냐?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제가 임무를 받을 때는 엠브백잉 하고 갔다가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튜브를 제거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인계를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가족분들이 이 환자분이 사망한 거냐, 튜브를 빼고 그러니까 사망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한 번도 제가 환자를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컨펌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제가 이제 돌아오는 앰뷸런스에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의사가 컨펌을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도 사망, 어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의과대학생인 상황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죽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빈 종이에 지금부터 한번 스스로 작성을 좀 해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게 정의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흔히들 뭐 방송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듣죠.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죽었다라는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그 경계선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용을 아마 작성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작성하는데 조금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조용한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 텐데 음악이 종료되는 동안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네, 한번 생각하시는 정의를 한번 적어 보셨나요? 음, 조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좀 어린 아이들은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환이 그 형이 뭐 물어볼 건데 네. 카메라 보고 대답해 주면 돼. 네. 알았지? 네. 죽음이란 뭘까? 총 쓰고 활 쏘면 죽는 거. 하늘 날아가는 거. 그냥 죽는 거지. 안녕 빠빠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라고 할 것 같은데요. 삶을 마무리 짓는. 죽는 거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뼈만 묻어지고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죽으면 어떻게 돼? 모르다고. 하늘 날아가지. 하늘에 가요. 영혼이 떠들어와서 귀신이 될 수도 있어. 영혼은 아마 하늘로 갈 거예요. 신과 함께 난 영화를 봤었는데 나쁜 사람의 죄를 밝혀가지고 그 죄에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지옥에 있는 거 아니면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제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하연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아무도 안 죽어. 나는 달 피해가지고 안 죽어. 귀신 되고 싶어요. 귀신 돼서라도 살고 싶어요. 전 안 죽을 거예요. 나중에 물약을 만들 거예요. 안 죽는 약. 그러다 언젠간 죽겠죠. 저는 착하니까 지옥에 안 갈 것 같은데요. 죽음이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 두렵기도 한데 죽음이 다가가기 전에 열심히 살면 죽음에서 두렵지 않겠죠? 후회 없이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왜? 죽으면 세상이 날 못 기억해주니까. 듣고 보면 그렇죠. 아이들의 답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솔직하고 또 매우 바라는 바기도 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답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평소에 이 주제를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드렸고 또 아이들의 답도 한번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임상적인 죽음, 임상적인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서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죽음을 말합니다. 이 임상적 사망, 클리니컬 데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생물학적 사망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심전도 모니터를 붙였을 때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뭐 TV나 드라마에서 많이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심장이 뛰는 전기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죠. 이거는 EKG라고 하고 또 심전도라고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파형이 심장이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파형이죠. 제가 클리니컬 데스를 얘기할 때 먼저 생물학적 사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 삶과 죽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면 죽음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 정답은 이 스톱 서큘레이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자발적인 펌핑 기능을 가진 심장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런 혈액순환들이 멈춘 상태, 사실은 심장이 멈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러한 순환이 멈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순환의 멈춤,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런 가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생리학을 배우실 단계가 되면 보시게 될 텐데 우리 몸에는 액체가 물을 포함한 액체 분포가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체 체중 중에 혈관에 있는 그 피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대개는 우리 몸의 수분의 분포를 보면 전체 중에 5%가 혈관 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혈관 안에 있는 수분에다가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다양한 어떤 단백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혈액 양을 추정할 때 저희가 대체적으로 체중에 수분의 양보다 플러스 알파가 많은 7% 정도 전후를 예측합니다. 100kg의 체중을 가졌다면 약 7리터의 혈액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60kg이라고 한다면 7%니까 4.2리터 정도의 혈액량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양이 우리 몸을 끊임없이 생존하는 동안 심장 박동이 멈출 때까지 그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온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100kg의 성인에게 7리터의 혈액량이 존재할 텐데 이 환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출혈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출혈이 이루어지면 점점점 피가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피가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심장이 멈추게 될까요? 굉장히 찰나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물주머니를 1리터의 물주머니를 가지고 가다가 혹시 떨어뜨려서 물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물이 1리터, 2리터의 물이 바깥으로 쫙 뿜어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죠. 따라서 실제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출혈, 이 출혈로 인해서 심장이 멈추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 환자의 경우에 출혈량이 많은 환자인 경우는 불과 우리 몸의 우리 몸의 체중 전체 혈액량의 30% 이상 실혈하게 되는 경우는 심장이 멈추는 상황이 그때부터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그 정도의 피가 우리 몸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는 심장이 멈추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 몸의 혈액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는 혈액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심장이 멈출 때 이 순환, 이 서큘레이션이 유지되다가 멈추는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이 끊임없이 뛰면서 혈액을 우리 몸으로 순환시켜주는 그 상태와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심장이 멈췄을 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스탑 서큘레이션이 됐을 때 그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바깥에서 인지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냐, 이랬을 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펄세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동정맥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맥박 또는 심장이 뛰는 박동을 느낄 수 있는 혈관이 바로 무엇이죠? 네, 동맥입니다. 이 동맥에서 만져지는 박동, 그렇죠? 쿵쾅 쿵쾅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심장 소리를 들으면 S1, S2라는 구체적인 심음이 들릴 겁니다. 이 쿵쾅거리는 것이 바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표죠. 거꾸로 스탑 서큘레이션이 되면, 순환이 멈추면 이 펄세이션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만져지지 않는 거죠. 확인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물학적인 사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떠올려야 되실 거는 이 자발순환, 이 서큘레이션이 스탑되는 것이 바로 데스 시작이다. 그 순간부터 데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동맥의 박동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있다가 소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그때부터 바깥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환자의 죽음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 원리가 바로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팔에 이런 공기주머니 커프를 감고 혈압을 재는 이유는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동맥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있죠. 이 혈관에 압박을 주면서 박동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혈압을 재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몸의 자발순환, 생존에 있다라는 것의 증빙은 바로 박동이다, 맥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장과 가까운 동맥에 손을 대보고 박동을 촉지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정리하면 죽음이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환의 멈춤, 스탑 서큘레이션이고요. 그것을 바깥에서, 사람의 신체 바깥에서, 외부에서 서큘레이션이 스탑된 것을 인지하는 것은 박동의 유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고 첨단화되어 있는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의 사망, 죽음의 시작,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맥박 촉지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다. 이 맥박 촉지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행동인 것 같지만 실제로 맥박을 느끼는 그 훈련된 감각의 능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약한 맥박도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된 의료진이 맥박을 통해서 정확히 혈액순환 중단, 스톱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맥박이 약하게 있는데 아주 무디게 훈련된 사람이 만지면서 맥박이 없으니 사망했다,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맥박도 확인하고 청진을 통해서 심장의 소리도 확인해서 박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데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학적 지식이 지금부터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의학적 지식은 거의 본과 후반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식이지만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이 자체가 복잡한 지식이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지금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박동이 멈추면 맥박도 만져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심장이 뛰는 것을 기록한 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전도라고 했습니다. 심전도라고 하면 심장 안에 전기적인 흐름을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심장이 이렇게 열심히 박동하는 때에는 이 박동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부들부들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심장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 텐데요. 지금 제 손에 떨림이 보이시나요? 이 정도 떨릴 때는 보이시죠? 자, 아주 제가 잔떨림을 지금 손가락을 표현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잔떨림이 있는 경우에 심전도를 붙여서 기록해 보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보이시죠? 네. 왠지 찌글찌글하죠? 네. 이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찌글찌글한 이 심전도가 보일 때에는 심장이 박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대부분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화에서 의학적 자문이 잘못돼서 방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심전도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파형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이 그림이 보이면 무조건 생존한 사람이냐,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이죠. 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PEA라는 텀이 있습니다. 이 텀은 약자인데요.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Pulseless라고 하는 것은 무맥이죠. 맥박이 없는,
electrical activity, 전기 활동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심장이 멈춘, 다시 말해서 박동이 없는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전도를 붙였을 때 심전도 파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electrical activity, 심전도의 파형은 있지만 펄스리스, 맥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다. 그래서 PEA라는 어려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장의 박동이 멈췄느냐 멈추지 않았느냐의 판단은 심전도의 파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다? 네, 촉지되는 맥박이다. 그래서 너무도 단순하고 명백한 명제지만 실제로 그 맥박을 촉지하는 것이 매우 훈련된 사람들만이, 의료진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료과를 선택할 때 여러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런 PEA 리듬을 가진 환자를 대부분은 진료하거나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응급의학이라든가 몇 내과나 중환자의학이란 몇 진료과를 하시는 경우는 경험하시겠지만,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맥박, 박동이 멈춘 것이고, 그거를 겉에서 확인하는 방식은 맥박의 촉지다. 심전도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데스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이 환자의 서큘레이션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맥박을 확인한다. 이 지식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 이 맥박의 실제 확인하는 능력은 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심장이 멈췄고 순환이 멈췄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사망이 그 순간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무엇을 이후에 할 것이냐? 답은 리서지테이션입니다. 여러분 CPR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많을 텐데, CP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끝에 있는 R은 바로 이 리서지테이션을 뜻하는 거고요. 앞에 C와 R은 카디오 펄모너리 리서지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이라는 말을 쓰고요. 최근에는 심장과 폐와 더불어서 우리의 뇌를 소생시키는 것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레브로라는 접두어를 또 붙이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CP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폐소생술의 약자이고, 저희가 러프하게 심장이 멈췄을 때 이후 이어지는 치료를 바로 이제 리서지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장 박동이 멈췄다는 걸 확인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그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환자가 성공적으로 소생이 되는 경우가 뒤따를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멈춘 심장이 소생술에 의해서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의 지점을 우리는 바로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문구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아까 이 자발순환이 멈춘 것이 데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리서시테이션이 됐다, 소생됐다 라고 하려면 이 스판테니어스 서큘레이션이 다시 회복된 경우를
소생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ROSC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라스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PR을 하다가 CPR이 성공하게 되면 이 라스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CPR을 중단하는, 다시 말하면 소생술이 성공해서 CPR을 중단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읽거나 이럴 때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환자가 소생하는, 자발순환이 다시 회복되는 그 지점이 라스크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수치들이 표현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되게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에서 스판테니어스 서큘레이션이 멈추고 나면 우리 몸의 각 장기로는 혈액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탑된 그 순간에 사망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때 바로 스탑워치가 켜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장기는 비가역적 손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여유가 없는 장기가 바로 뇌입니다. 심장과 콩팥이나 이런 내부 장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순환이 멈춘 상태에서 기능을 유지하다가 다시 혈액순환이 되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 같은 경우는 매우 예민한,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매우 예민하게 파괴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4분 정도 산소 공급이 멈춘 시간이 4분 정도 지나면서는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골든타임을 얘기할 때 이 제일 짧은 뇌를 기준으로 해서 4분 내지 5분이라는 얘기를 저희는 의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에서 심정지가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보면, 여러분들은 뭐 일상에서는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하지만 응급실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보통 뭐 2, 3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요. 점점 지금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 심정지 발생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율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종양, 최근에 사망 원인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사망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비율로 심정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외국의 데이터긴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사망 원인 중에 높은 것이 바로 이제 캔서, 암과 뇌혈관 질환들이 흔히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해서 원인 모르고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이것이 굉장히 많은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심정지 환자들이 잘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뭐 여러분, 제가 골든타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시겠지만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하고 병원 밖에서 길거리에서 심정지가 발생하고 4, 5분 내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병원 안에서 의료진 앞에서 심정지가 생겼다 하더라도 사실 아주 쉬운 거는 아닙니다. 하물며 바깥에서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심정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심정지가 일어났을 경우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스타트하는 것이 가장
생존율 향상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 빨리 또 치료를 받고 이런 체계가 하나라도 지연되거나 그러면 환자는 소생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체인 오브 서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인들이 각각의 역할을 빠짐없이 잘 단계가 적용이 돼야 우리 사회의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의 소생술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사망, 생물학적 사망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바깥에서 인지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물학적 죽음, 이 부분은 우리 몸에서 심장 박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혈액순환이 멈춘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 그것을 바깥에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박동 또는 맥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요. 심정지가 일어나고 나서 이후 이어지는 소생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뇌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4분 이내에 다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는 비가역적 손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 내지 5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죽음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역할도 바로 의료진인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임무입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일인데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가족의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을 쉽게 헤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만큼 큰 슬픔이고 견디기 힘든 점인지 아마 아실 텐데,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일 텐데, 그걸 조금 도움을 주고자 제가 두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정차홍이가 아니고 창홍이라 그래. 차홍 이름 치웅이 아버님 부모님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청시고 왔는데 버스에 같이 이름이 나는 이제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손을 들어서 우리가 기다고. 부모님이 진도로 향하던 그때 차홍이는 생사의 고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폐소생 그렇게 했을 거고, 좀만 더 잘 좀 견뎌주지. 몇 분만이라도 견뎌줬어. 왜 하필 우리 차홍인지, 왜 하필 우리 차홍인지, 그게 전 내가 모르게 잘못했을까? 내가 뭐를 잘못해서 우리 애가 그랬을까? 끝내 차웅이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 걸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안쓰러웠었대요. 버스를 버스 타신 타고 애들 데리러 가는 거지, 죽은 애들 데리러 가는 건 아니야. 저 부모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은 살 텐데 저 부모 어떡하나. 저기 이제
네. 두 번째 장면은 첫 번째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참 슬픈 비극이었던 세월호 유가족의 인터뷰고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을 접하는 가족의 어떤 정서를 조금 살펴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임종을 기다리고 있던 어떤 질병의 말기 상태로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상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여행 중이에요.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들 너무 감사드리고 편안하게 저희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 우리 따라가셔요. 여보 안아줄게. 사랑해. 애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영원히 잊지 않을게. 이석순 요셉 형제님 1시 25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착하게 키워놨는데 이제 엄마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모르지. 마지막
네. 사실은 두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족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남은 유가족들의 그 힘든 상황을, 힘든 정서를 아마 조금은 가늠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이것만으로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의사가 돼서 이러한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는 가족들을, 환자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환자의 어떤 사망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전공하시게 될 전공 과목에 따라서는 꽤 자주 이런 업무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기에 앞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조금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반드시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어떤 프로토콜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여러분이 상대방, 가족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될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역지사지할 수 있어야 정말 위로와 또는 공감이 포함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배드 뉴스 딜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드 뉴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이런 사망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이 기대하지 않은 어떤 부정적 결과나 소식, 이 모든 것이 다 배드 뉴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배드 뉴스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배드 뉴스 딜리버리 하는 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드 뉴스를 듣게 되는 상대방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반응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분이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배드 뉴스 딜리버리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족들이 그 의사의 배드 뉴스 딜리버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내가 그 배드 뉴스를 전달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학생으로서 여러분 의과대학 다니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큰 배드 뉴스가 뭔가요? 그쵸?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예상치 못하게 재시험 보게 됐다. 또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 과목에서 유급이 됐다. 매우, 그쵸? 학생 입장에서는 배드 뉴스가 되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드 뉴스 딜리버리를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은 염두에 두고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드 정도의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 일단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나쁜 소식이라는 걸 전해야만 하는 그 전달자 입장에서 여러분의 정서적인 상태를 매우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많이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매우 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내가 전할 소식이 상대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응급실에서 이제 바쁘게 일하다가 보면 교통사고 환자가 사망한 상태로 이송이 돼서 사망 선고하고 나중에 가족이 와서 그 가족에게 이제 사망 사실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저도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불쑥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듣는 어머님이 듣다가 실신해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쓰러지시면서 머리도 좀 다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스스로 자책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할 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서 있는 상태에서 불쑥 던지는 그런 상황이 매우 부적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이런 단어와 이런 설명을 전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야기를 듣는 소식을 듣는 유가족분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대화의 시나리오를 좀 설정해 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이런 배드 뉴스를 전달하는 어떤 지침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접하면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대화를 나쁜 소식을 전할 때에도 필요한 경우는 안정적인 곳에서 앉은 상태에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 포함된 소식을 포함해서 전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복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감의 가장 출발입니다. 이 진정성을 보이는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의료진이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배드뉴스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충격과 슬픔을 갖게 되는데 그분들을 함께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려면 그분들이 매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신뢰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복잡한 어떤 스킬이 필요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유가족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 비언어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없는 여러 대화의 과정 속에서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가족의 사망을 전하는 경우에는 좀 적절치 않지만
그 외에 이제 어떤 다른 배드 뉴스를 전할 때는 항상 나쁜 어떤 소식 더하기 그 나쁜 소식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환자가 치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매개체가 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표현된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이제 아마 보셨을 텐데 스파이크스 모델이라고 하는 배드 뉴스 딜리버리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암 환자 영역에서 많이 쓰는데요. 스파이크스라고 해서 앞에 이제 각각의 뭐 세팅, 그 다음에 이제 patient perception, 그 다음에 invitation, knowledge, patient emotion, 요런 strategy, summary, 요런 단계별 요 단계를 거쳐야 된다 해서 앞에 약자로 해서 스파이크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not을 강조하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캠브리지 캘거리 캠브리지 인터뷰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최근에 환자를 중심으로 한 환자 중심의 어떤 인터뷰, 의료 면담의 기본적인 포맷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오시면 CPX라고 해서 모의 환자와 면담하시는 훈련도 있고 교과목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는 주로 이 지침을 기본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래서 정보를 얻고 관계를 형성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걸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되겠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면담의 어떤 구조와 요령에 대해서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지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도 많이 만나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실무에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나 어떤 또 책자에는 well dying이라고 하는 이 dying patient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아주 폭넓게 소개하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오늘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부분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부분들을 잠깐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환자가 원하는 것, 환자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보면 환자의 의견과 가족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윤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자의 요구와 환자가 바란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호스피스에 관련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뭐 의료진이 인턴 레지던트가 돼서 특히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면서는 매우 실무적으로 이제 접하게 되는 부분이겠고 꼭 의사의 업무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의대생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전적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 법의 대략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의학적으로는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요. 사망에 임박해 있다, 이 조건이 있을 때 4가지를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요, 또는 혈액투석을 중단하거나 항암제 투여를 하지 않고 인공호흡기 착용, 이거를 중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내가 투약받고 있는 먹는 약이나 뭐 수요를 받고 있다거나 이런 거를 다 중단하거나 모든 치료를 중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의대생이라서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그러면 의대생으로 잘 지적해 주십시오. 연명의료 결정법은 4가지만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했더라도 제공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주 뭐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뭐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을 하려면 첫 번째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의료진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 2인이 동의하면 결정이 됩니다. 이 판단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연명의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결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로 아셔야 될 거는 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명의료 계획서 확인이 있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진료 중인 주치 입장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해 있다,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 환자가 이 연명의료 관련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그렇죠?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 확인이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떤 말기 환자나 아주 이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겠죠.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여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 놓은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있으면 진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연명의료 계획서가 없으면 혹시 이 환자가 아주 예전에 연명의료에 대해서 자기 의향을 미리 표현한 서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이 2가지가 이제 많이 혼돈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요, 여러분도 작성할 수 있고 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 19세 성인이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내 생각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 서식이 있으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환자의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전에 그런 걸 표현한 서식이 있다면 환자한테 그것이 맞느냐라고 물어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서식이 있을 때 진행하는 거고요.
환자가 전에도 한 번도 그런 걸 등록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게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그래서 표현을 못하는 경우는 결국은 직계가족이 결국 개입을 하게 되는 거라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그 구체적인 아주 끝까지 말단 부분의 업무까지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 바로 이런 두 가지 서식 확인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가장 먼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질병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서, 그런 거고요. 이 계획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확인하고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래전에 의사표현을 한 게 있는지, 그게 바로 서식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결국 다시 환자한테 확인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가족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서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웰 다잉이라는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지금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아지고, 또 환자들이 원하는 죽음의 어떤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지금 병원에서 삶을 마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실제로 환자 스스로도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의학적 기구가 몸에 삽입이 된 상태에서 마감하는, 그리고 가족들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중환자실이나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아직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간접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정말 환자가 원하는 임종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환자를 도울 수도 있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죽음을 생각할 당연히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은 필요하다. 왜냐? 여러분이 20대 지나서 30대 때 결국 의사 면허를 따서 환자를 만나시겠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환자들은 10대, 20대, 70대, 80대 다양한 환자들이고, 그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지만 어떤 의료진보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어떤 표현하는 몇 가지 어떤 표정이나 말 가지고 전달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의료진에게서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많은 부분 이런 경우가 쉽게 발견이 되는데요. 환자들이 의사결정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어떤 정보와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환자가 결정을 어려워하면 의사결정도 지연되기 때문에 가끔씩은 전문가가 될수록 복잡한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간략한 설명과 결과적인 설명만 해서 결정을 좀 빨리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업무를 빨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종종 유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방향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왜냐, 그 결과는 온전히 환자의 삶이고 그거를 책임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환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설명,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이 매우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재차 설명하고 결국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에 선택한 결정이 가장 환자가 행복한 결과로서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은 역시 제가 경험을 한 임상 의사로서도 100%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다 낫고 이런 경우에 뭐 의사를 신처럼 보느냐,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현대의학의 어떤 과학적 접근으로도 이룰 수 없는 어떤 순간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일 때 비로소 정말 의사를 믿고 의지하는 환자의 모습, 그리고 그 신뢰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가서 정말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던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고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걸 볼 때 저는 정말 어떤 첨단 어떤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디 그런 소양을 좀 갖추시길, 그리고 가끔씩은 이런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죽는다 생각하고 먼 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그 죽음을 가족들과 전달하고 나누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정말 그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면 과정에서 조금 여러분들과 좀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 비대면 속에서 전달력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제가 아마 본과 들어오면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또 반갑게 만났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